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직장인들이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을 하면 정부는 실업급여를 주죠. 그 돈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질문을 한다면 고용보험기금이라는 곳간에서 꺼내주는 돈인데요. 그 돈은 직장인들이 매달 받는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서 쌓아놓은 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또 정부가 각종 고용대책의 재원을 여기서 꺼내다 쓰는 바람에 기금에 구멍이 크게 생겼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가진 돈으로 이 구멍을 막고 있기는 한데, 이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료를 직장인들 월급에서 쭉 걷어서 쓰는 방식을 다시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함께 나옵니다. 오늘은 이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고민 함께 해보겠고요. 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돈이 실업급여만 있는 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도 여기서 나옵니다. 이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또 다양한 생활 속 궁금증들 계시죠?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사용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어떤 제품은 합법이고 어떤 제품은 불법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건지, 그리고 굳이 왜 이걸 나누는 건지 이 얘기도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7월 14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복잡한 경제 뉴스를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드리는 세상 유익한 프로그램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합니다. 에셋플러스의 김치영 경제 큐레이터 나오셨고요.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치영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나고, 또 실업급여 받아가는 분들도 늘어나고,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까? 6월 노동시장 통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건데요. 원래 이제 고용하고 실업급여는 실업자에 대한 통계라고 볼 수 있으니까 조금 반대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둘 다 늘어나는 모습이 일단 좀 나왔습니다. 2월 달에 보면 그 고용보험 가입자가 1,433만 3천 명, 전달 동월 대비해서 46만 2천 명 정도, 약 3.3%가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1년 전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19년 11월 47만 7천 명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용 사정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구직급여,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급여 지급액 역시 1조 994억 원으로 전달 1조 778억 원보다 증가했다. 그리고 2월부터 5개월째 1조 원 이상 계속 지급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급자로 보면은 69만 3천 명이어서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는데요. 지급액은 계속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네요. 네네. 1조 994억이나 뭐 1조 778억이나 비슷비슷하기는 한데, 일자리는 1년 전보다는 많이 늘었고, 실업급여 받아가는 분은 매달 조금씩은 늘고 있고, 한 달 전과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경기 회복이 조금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고용 쪽은 시장은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 그래서 개선이 아주 큰 폭으로 일어나서 고용 시장이 좋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의 서로의 시차가 좀 나타나서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고용 시장에서의 질적인 문제도 좀 봐야 되는데, 조금 뭐한 것은 30대하고 40대 쪽은 아직도 여전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보험 가입자의 그 세대별로 보면 40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1.3%밖에 느는 폭이 안 늘었고요. 30대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나서 60대는 뭐 11%나 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용시장에서 중요한 30대하고 40대는 시장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고, 늘어나는 일자리 연령별로 보면 이렇다는 말씀이신데, 인구 자체가 60대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요즘. 사실 뭐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30대, 40대는 인구가 감소하는 폭이 반영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다른 연령대도 뭐 50대나 뭐 40대에서도 인구가 감소하는 모습이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아주 논리적으로 뭐 맞지는 않다라는 주장도 같이 있는 것이고요. 50대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자리는 50대는 1년 전보다 12만 명 늘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 그 업종별로 보면 다행히 조금 고용의 질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조업 쪽은 많이 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나오는 고용 지표들도 요즘 비슷하더군요. 그러니까 구직하는 케이스들, 즉 구인 광고 내는 기업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또 일자리 그만두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뭔가 일자리와 구직자들이 막 뒤섞임이 이제 막 발생하는 거 아니냐. 회사 그만두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새로 뽑는 기업도 많고.
그리고 약간 직장에 대한 개념도 국내에서도 많이 바뀌어서 이직도 많이 늘고 있는 것도 시장에서 약간 이런 걸 반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 많이 뽑을 때 나는 직장 한번 옮겨보겠다 하는 분들도 많은 거고. 네네. 그러다 보니 2명 뽑아야 될 거 3명 뽑아야 되고. 네네. 왜냐하면 엊그제 김대리 또 그만둔다고 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실업급여는 이게 부정수급 이슈들도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라는 게 실직 후에 재취업까지 일시적인 공백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생계비를 지원해준다는 차원인데, 다만 이제 여기서 조건이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발적 실업인데도 돈을 받아가거나 또는 실업 상태라고 했는데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이걸 이제 저희가 대표적인 부정수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자료에서 보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령 실업급여를 수령한 금액이 2,180억 원에서 4,800억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약간 부정수급이 좀 많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뭐 워낙 경기 상황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앞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실업급여 기금 자체가 2017년도 말에 10조 원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기금적립금이 1조 9천억 정도로 쫄아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정수급을 막지 않으면 기급에도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부정수급이라는 게 일자리를 그만두고 받기 시작했는데 바로 취업을 했거나 그러면 이제 그만 받아야 되는데 계속 받는, 주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간 동안에는 저는 그냥 월급은 현금으로 주세요. 4대 보험도 떼지 마시고. 네네. 그러면 이제 둘만 알면 서로 모르는 건데, 이제 두 번째 고용하는 분들도 그럼 4대 보험 어차피 반은 내가 내야 되는 거 내지 말라니까 서로 좋다 이러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으로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고용보험 기금 재정 고갈 문제도 생기는데 자꾸 그렇게 부정수급하니까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모자란데 이제 그런 얘기겠어요. 네, 고용노동부가 올해 예정대로 고용기금 지출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은 현재 한 2조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남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걸 세금에서 충당을 하고 있거든요. 밖에서 재원들을 좀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그래도 한 5조 원까지는 기금을 남길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기금 계속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청년채용 특별장려금도 신설해가지고 한 7,300억 원 정도를 지출할 예정이고 하다 보니까 이 기금은 더 줄어들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정부는 5조 원이 남는다고 하고 이건 모자란다고 하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사실은 앞으로 지출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금 고갈이 좀 예정된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해서 여기서 돈을 좀 꺼내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고용보험을 확대하면서 택배기사 등 12개 직종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이 고용보험 대상자가 되면서 기금 쓸 곳이 많아지다 보면 기금 고갈이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구멍이 계속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러면 정부의 예산이든 정부가 갖고 있는 다른 돈이든 메워야 된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덜 쓰거나 아니면 그 바구니 자체에 쌓인 돈을 늘려서 고용보험료를 올리거나 둘 중 하나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계속해서 정부는 그 공공차입금이라 그래서 밖에서 돈을 좀 끌어다가 고용기금에서 좀 집어넣고 있거든요. 이게 2020년도에는 4조 원 정도 가져다 썼고요. 2021년도에는 3조 2천억 원 정도를 끌어다 쓴 것으로 나오는데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부정수급이나 이런 걸 줄여야 기금에서 나가는 돈 그나마 조금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최근에 이제 앞서 부정수급 관련돼서 3회 이상 뭐 실업급여를 수령했다거나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사람들을 좀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3회 이상 만약에 그 수급을 하게 되면 이 부분 3회 이상 수급한 다음부터 이 수급하는 돈의 그 저거를 줄이기로 하는 지금 제도를 시행하겠다라고 고용노동부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5년간 3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처음에는 10%,
4회 때는 25%, 5회 때는 40%로 이 수급액을 감액하겠다라는 제도를 앞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3번까지만 정상적으로 드리고 네. 나머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라고 판단하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들어있네요. 자,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죠. 청취자 이한샘 씨께서 박세훈 작가가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다 하고 네. 본인을 콕 집어서 네, 취재 지명제. 질문 민원을 주셨어요. 네.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을 하면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조금 더 주는 그런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네, 지금보다 조금 더 주는. 그러면 기왕이면 육아휴직 할 거 내년에 할 거다. 네. 그래야 조금 더 받으니까. 네. 지금 내가 육아휴직을 하면 지금부터 내년에 걸쳐서 이제 육아휴직 올해도 받고 내년에 받고 할 텐데. 그렇죠. 내년으로 넘어가면 그 내년에 늘어난 거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내년에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육아휴직의 스타트를 올해 해도 됩니까? 아니면 내년에 해야 되느냐? 내년에 스타트를 해야 됩니까? 좀 많이 받으려면. 그렇습니다. 그 질문이네요. 예. 일단 지금은 육아휴직 급여를 어떻게 주고 있냐면 예.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로 보면 휴직 시작부터 3개월까지는 매달 통상임금의 80%, 네.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4개월부터 휴직이 끝날 때까지는 매달 120만 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50%를 받습니다. 하한액은 70만 원이고요. 다만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에 전액을 다 주진 않고 받을 돈의 75%만 일단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휴직 끝나고 복직해서 6개월 일을 하면 그때 몰아서 주는데 매달 10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내 통장에는 75만 원이 꽂히고 예. 나머지 300만 원은 복직 후에 6개월 지나면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육아휴직하는 동안에는 75만 원 갖고 살아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통상임금의 80%를 주긴 하는데 최대 150만 원까지. 그것도 첫 달부터 3개월까지는 150, 그 이후부터는 120. 150 매일 가장 많이 받는 분이 150만 원을 받는데 거기서 25%를 떼고 주니까. 그렇죠. 이거 한 뭐 110몇만 원 뭐 이렇게 나오겠군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좀 오릅니까 이게? 내년부터는 휴직 시작하고 4개월부터도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으로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냥 1년 12달 매달 최대 150만 원 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늘어나는군요 이게. 30만 원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좀 늘려야지. 뭐 10년 전만 해도 육아휴직 쓰는 것조차 뭐 감사했었어라고 하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5% 떼면 이거 뭐 12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는 분만 육아휴직을 떠날 수 있고. 사실상 그런 구조입니다. 저희는 돈이 없어서 이거 가지고는 못 살아요 하는 분은 아이를 길러야 되는데도 계속 직장 다녀야 되면. 그렇죠. 그거는 이렇게 복지를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은 좀 들더군요. 들죠. 만약에 근데 또 통상임금의 100%를 주겠다고 하면 조금 전에 저희가 고용보험 기금 적자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고용보험 기금에서 나가거든요. 그럼 또 이제 그 문제도 생기죠. 그러게요. 아무튼 다시 그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분은 하여튼 내년에는 오른다고 하니까 네. 내년에 받을까요? 아니면 올해부터 스타트를 하면 네. 올해까지는 뭐 당연히 덜 주시겠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더 늘어난 거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 질문이네요. 이 질문이 지금 맘카페에서 아주 뜨거운 주제입니다. 왜요? 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써야 되느냐? 아니면 내년에 써야 되느냐? 조금 조절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어제 고용노동부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더니 저희도 지금 이거 정리 중입니다. 하반기쯤에나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질문 주신 분한테만 전화를 드릴까 했는데 맘카페 들어가 보면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 준다고 하더라, 안 준다고 하더라, 아직 결정 안 됐다고 하더라. 다양한 정보들이 혼재돼 있어 확실하게 정리해드리면 정리 안 됐습니다. 아직은? 네. 하반기에 결정합니다. 다만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딱 정해져 있는 거면 안 올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부터 이렇게 올려야 되면 내년부터만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데 그리고 내년부터 신청한 분들만 계산을 하고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적이니까. 이건 예산이 아니라 고용보험 기금에서 주는 거잖아요. 기금에서 주는 거는 올려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금은 어차피 구멍 나니까?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기금은 이제 어차피 쌓여 있는 거 퍼다 쓰고 또 뭐 몇 거 넣고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타이트하게는 안 해도 타이트하게 된다. 딱 잘라서 1월 1일부터 신청하면 한 분들만 올려줍니다라고 하면 올해 신청한 분들 난리 날 겁니다. 그렇지. 똑같이 육아휴직 하고 있는데 옆집 누구는 120 주고 누구는 150 받고 이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기금에서 하는 경우에는 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확정은 아직 안 됐다. 그리고 하반기에 확정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육아휴직 급여 얘기 나온 김에 네. 좀 알아보면 이게 뭐 조건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집에 아이가 많은 분들은 여러 번 쓸 수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일단 자녀의 나이를 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아이가 3학년이 됐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스타트 시점에 2학년 이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예. 신청 시점만 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려면 고용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야 합니다. 6개월 안 냈어도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이때는 회사에서 거부해도 처벌 안 합니다. 단 6개월 지나서 신청했는데 휴직 안 시켜주면 벌금 최대 500만 원입니다. 회사가? 네. 회사에 안 다니는 분들도 쓸 수 있습니까? 육아휴직이라는 걸? 회사에 안 다니는 분들이라면? 뭐 예를 들면 뭐 특수고용직이든가 아니면 네. 뭐 계약직으로 일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계약직으로 일하는 분들은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한 날만큼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건 아니에요. 계약직인 경우에. 예를 들면 2020년 1월 1일부터 22년 1월 1일까지 일하는 걸 계약을 한 후에 1년간 육아휴직을 썼다고 해서 23년 1월 1일까지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을 연장을 해주고 싶어도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계약 기간이 2년을 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건 좀 싫은데 요분하고 좀 더 일은 하고 싶지만 2년을 넘기긴 싫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육아휴직 기간을 법적으로 일을 안 한 걸로 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계약을 1년 더 연장을 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일 안 한 기간으로 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같은 분은 MBC에서 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육아휴직 할 나이도 다 지났습니다만은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특수고용 노동직 그리고 자영업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은 안 됩니다. 특수고용 노동직이나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제도가 최근에 도입되긴 했는데 아직 육아휴직까지는 아니다.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실업급여까지만 주는 게 논의 중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이 얘기하면 또 한 2시간 걸리니까 다음 주 얘기하기로 하죠. 뭐 이 얘기는 조금 더 시간 있을 때 하고요. 예. 김현우 소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음식물 분쇄기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이게 싱크대에 그 물 내려가는 고기에다가 뭐 그 수박만하게 생긴 거 그거 딱 붙여놓으면 밑에 붙이죠. 그 안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거기서 앵게 갈려가지고 흘러 내려가는 그겁니까? 네, 맞습니다. 믹서기처럼 안에는 그렇게 생겨서 갈아가지고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그게 바로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입니다. 말만 들어도 참 편할 것 같긴 한데 뭐 미국 드라마 이런 데서 많이 나오죠. 예. 근데 그거는 안 된다는 분도 있고 되니까 또 사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합법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불법이었는데 2012년부터 가정용에 한해서 허용을 했고요. 다만 전부 웽해가지고 갈아가지고 100% 다 흘려보내면 안 되고 내가 그 싱크대에 넣은 음식물 쓰레기 양이 100g이면 20g만 흘려서 보내고 80g은 걸러져가지고 다시 내가 회수해서 버려야 되는 그것만 그것만 합법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모두 불법이라서 사실 해외 직구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외 직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증을 안 받은 거잖아요. 이런 해외에서만 설치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다 모두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경부에서 인증한 제품만 현재로서는 합법 제품입니다. 환경부 인증은 80%는 남고 20%만 흘려버린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차피 쓰레기 담아서 음식물 쓰레기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럴 거면 그걸 왜 써요? 맞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품은 인증을 그렇게 받아놓고 이럴 거면 왜 써요라고 하면 고객님 저희가 그러면 회수장치 떼가지고 개조해서 드릴게요 해서 현장에서 100%. 불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사실 설치하시는 분들조차 그거를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르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웽 다 갈아가지고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게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요청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그런 규제를 만드는 건 또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가 있죠. 20%만 흘려보내고 나머지 80%는 남겨라. 거기까지만 우리가 봐준다라고 규제를 만든 이유는 뭡니까? 그때 2012년 당시에 하수 처리 용량 그리고 하수 관로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냥 버리면 당연히 막히고 갈아서 버리더라도 어느 정도 쌓이면 막히니까. 그리고 옥내 배관 기준이나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예상되는 배출량을 고려해서 20% 미만까지는 괜찮겠다라고 판단해가지고 그때 정했어요. 근데 문제는 2012년 인증 제도를 시행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총 18만 대의 분쇄기가 팔렸대요. 그걸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게. 그런데 최근 2년간 이게 집중적으로 판매가 되다 보니까 15만 대가 그중에서 넘게 팔린 겁니다. 최근 2년에만. 거의 다 팔린 거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미인증 제품이라든가 불법 개조 제품까지 생각을 하면 훨씬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걸로 판단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되게 되면 하수 처리장의 부하가 훨씬 많이 걸려서 이 오염 부하가 한 30% 정도 가중되면
이걸 시설을 늘리는데 12조 원 정도 시설 추가 비용만 요 이상 들어갈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자꾸 늘어나게 되면 수질 오염 문제도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환경부에서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은 그렇게 갈아버리면 문제가 갈지만 그래도 덩어리가 많으니까 내려가다 막힐 겁니다. 네. 그게 문제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막히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막히진 않습니다. 관로는 사실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수 처리 시설로 100% 가느냐가 문제예요. 갈아가지고 100% 가게 되면 그나마 정화가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모아서 버리게 되면 이걸 재활용, 재사용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이 자원 재순환.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재순환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번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하수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생활 하수가 버려지는 그 오수관과 빗물이 내려가는 우수관 이게 합쳐져 있는 합류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새로 생기는 이 신도시라든가 이런 곳들은 빗물은 따로 그다음에 싱크대에서 버린 물은 하수 처리장으로 바로 가는 이제 분류식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후자 분류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도 그게 전부 다 하수 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처리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 하수관이 매설이 됐잖아요. 합류식이 대부분인데 이거의 문제는 비가 많이 오면 이 모든 빗물과 하수의 하수물이 다 하수 처리장으로 가면 정화 능력을 초과해 버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망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정량을 초과하면 큰 공간에다가 그 물을 보관을 했다가 그냥 하천으로 흘려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빗물 버려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빗물에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서 내려가면 당연히 뭐 한강이고 어디고 다 오염이 되겠죠. 하수 처리장 거치지 않고 가게 되어 있다. 자칫하면 비 많이 오는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염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1번의 문제고 하수처리장으로 가더라도 이게 사실은 미생물이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미생물이 분해하고 남은 찌꺼기를 모아서 말려가지고 이걸 연료로 쓰거나 소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김 소장님 요 얘기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조금 이어서 해주시면 안 됩니까? 내일도 저는 출근합니다. 이거는 음식물 쓰레기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내일 좀 이어서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11시 5분에 저는 손경제 플러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